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단우입니다.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우선 집에서 보낸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뉴스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가슴이 착잡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는 일도 조금 적게 하고 네. 미디어도 좀 보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느긋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추이를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추미애의 기습입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칼을 빼들었는데 법무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비위 혐의들이 있는 건가요? 법무부에서 말하고 있는 비위 혐의는 총 6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네. 두 번째는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제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 네. 이제 세 번째는 채널 A 사건 및 한명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네. 이렇게 이제 3가지 사건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나머지 3개 사연은 앞에 3개 사연보다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네. 일단 채널 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 그리고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혐의, 그리고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이렇게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무부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이 기존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새롭게 이제 화두가 된 것이 이제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는 상당한 이제 파열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네. 이게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진술에 의하면 네. 그렇게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다. 뭐 특별히 불법 사찰이라고 할 만한 뒷조사 내지는 위법한 조사 행위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받은 정보인데 네. 뭐 그 정보의 진위는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그렇게 위법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동향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상대방, 그러니까 판사님들과 늘 재판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판사님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사실 뭐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1998년 7월 24일에 나왔던 이제 판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네. 두 번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네. 세 번째는 개인이 집회 결사에 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행 망원활동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할 경우를 불법 사찰하고 이제 판례를 하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 불법 사찰에 관한 것을 보면 제가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이제 공개적인 성향에서 이제 정보를 취합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를 보시면 감찰 대상자는 뭐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뭐 자료 제출이나 출석 등에 협조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네. 법무부 쪽에서는 이 규정을 윤 총장이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윤 총장 측 주장은 그쪽에서 뭐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강요는 했지만 네. 어떻게 협조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이게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이것이 윤 총장 측의 주장이고, 법무부는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대로 이행하지 않느냐? 그러니 협조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6가지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것 중에 5가지는 이미 이제 공론화가 되고 이미 문제거리로 이제 제기가 됐는데 근거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고, 새롭게 화두된 게 지금 불법 사찰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검사라든지 판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쪽보다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정말 속공인데 카운터태가 제대로 때린 거긴 한데 골이 들어가는 지금 VR 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VR 판독은 축구에서는 이게 VR 판독 심판들이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시각을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 쪽보다는 윤석열 장관의 그런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예,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사실 법무부 쪽의 논리가 상당히 빈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 법무부 내부에서도 징계가 적당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감찰위원회나 법무부 과장님들조차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반발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검찰이 아니라 법무부 내부 인사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생각보다 인용이 잘 돼요. 이후에 이제 징계의 어떤 경중을 봐야겠지만 네. 경징계를 하는데 직무집행을 정지를 시킨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경징계면 경징계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윤 총장 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본소, 특히 네. 이제 지금 이 징계를 취소를 해달라 이런 본소는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법리적으로 봤을 때 현재 법무부의 주장은 무리인 점이 많고 네. 근거도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무부가 조금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윤 총장이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었던 걸까요?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성급했죠. 내부적으로도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원래 이제 징계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징계를 해버렸어요. 직무집행 배제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러면 이제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윤 총장 측에서도 법치주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왜 지금이어야 되는가, 이 때에 대한 그런 반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하필? 그러니까 너무 네. 추미애 장관이 속공으로 지금 치고 나갔는데 사실은 근거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기습 같았던. 예, 네. 그러니까 말이 기습이지만 돌아올 지금 화살까지 예측은 못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뭔가가 지금 꺼림직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직무정지까지 하고 윤 총장 배제하지 않으면 뭔가 탄로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기습을 하면 네. 상대방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죽이지 못하고 더 큰 반발만 불러오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기습의 시점이 왜 지금이냐? 이런 의문이 있죠. 왜 법무부 내부에 컨센서스를 모으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징계를 진행했는가? 성급하게 징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엇인가? 여권의 어떤 약점, 이런 것들을 검찰 측에서 캐치를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문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주로 거의 대부분은 네. 법조인에 대한 공개된 프로필과 판결을 조합해서 네. 이러이러한 세평이 있다. 프로필은 경력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내용이 주로 대부분이고요. 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가족 중에서 법조인이 있다. 또 뭐 법원 행정처에서 무리야기 법관으로 지정이 된 적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 법관께서 당직 법관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음주를 해서 영장 심사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비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입수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화가 이미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굳이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문건들을 정리를 해왔던 건가요? 이게 검찰 측에서는 동향 보고의 형태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런 관행 자체가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굳이 다른 기관들의 정보를 꼭 입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은 주로 피고인이나 변호사잖아요. 근데 피고인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성향을 뭐 개인적으로 분석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분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무기 대등의 관점에서 검찰의 동향 조사는 조금 뭐 공격과 방어를 평등하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약간의 문제 소지는 있는데 네. 이것을 사찰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현행법상 굉장히 힘듭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검찰 내부 분위기는 당연히 이런 처분은 말도 안 된다, 위법한 처분이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네. 이런 처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요. 아주 일부 이제 추 장관 라인 쪽에 있는 검사님들만 말을 아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스탠스를 정했다고 봐야겠죠. 지금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고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징계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추 장관이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을 올렸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울산 4.15 선거 개입, 뭐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 네. 그다음에 원전 조기 폐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사건들이 전부 다 네. 이 정부 여당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네.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지금 심중,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지 그 다음 년에 있을 2020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지 않으면 정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뭐 대통령에게 뭐 사실상 건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네. 이렇게 합의하에 이런 수순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이나요? 혹시라도 여론이 엄청나게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네. 대통령께서 다른 말을 할 여지를 남겨놓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뭐 동향이나 특별한 동향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 말대로 동반 사퇴 쪽으로 밀어가지 않을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팥쥐가 아니라 팥쥐의 엄마다. 그러니 책임도 팥쥐 엄마가 져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국민도 좀 답답한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묵인하고 있을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이미 묵인을 했다는 것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무언의 승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여권만 정부만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지금 가장 큰 1등 공신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정부, 여권에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윤석 지지율이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리를 건 마지막 혈투가 당분간 몇 달간 이어지고, 네.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윤 총장을 그냥 깨끗하게 잘라내고 싶었는데 네. 이 가지가 굵다 보니까 밑에 줄기와 함께 자르자, 이렇게 적어도 동반 사퇴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요. 그 선회한 입장이 과연 가능할지, 이러다가 뭐 통째로 개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고 통수권자 관점에서 뭐 사과나 다른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권에 대한 수사,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민감한 수사들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권의 향배가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 국회는 지금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 논점을 벗어나게 하고 있다고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다시 양쪽으로 나눠 추 장관 지키기, 윤 총장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닌 국민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입니다. 지난 2016년 기아차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직원 급여는 총 3조 5,957억 원으로 1인당 급여액은 1억 63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13년에 1억 190만 원, 2014년 1억 610만 원에 이어 3년 동안 1억 원을 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신입사원의 연봉을 살펴보면 4,59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도 기준인데요. 적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적지 않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의 월급이 네.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 기준이라고 해도 네. 3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평균보다는 중간값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평균은 이제 고소득자들이 통계를 많이 왜곡하기 때문에 중간값 통계를 보시면 직장인의 월급 중간값은 2018년 기준으로 223만 원. 확 떨어지네요. 2019년 기준 1인 중위소득은 170만 원입니다. 통계랑 비교하면 확실히 적지는 않은 금액이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과 중간값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포가 균일하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네. 크게는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회 대한민국의 중간값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분 다 이게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액수가 많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이제 지난 19일에 기아차 쟁의대책위원회는 부분 파업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사측과 노조는 교섭에 들어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 결과 25일 기아차 노조는 오전 조업 이후 예고했던 부분 파업을 개시했습니다. 사측에 어떤 제안을 한 걸까요? 우선 6가지 이제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노조 제시안에는 기본급을 12만 원 인상을 해달라.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을 해달라. 네. 세 번째가 통상임금 확대를 적용해달라. 네. 또 네 번째가 잔업 30분 복원. 네. 다섯 번째가 이제 이사진들의 사퇴. 네. 마지막이 이제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해달라. 이 6가지였거든요. 모두 돈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돈과 어떻게 보면 워라밸이죠. 네. 일과 이제 균형까지 맞추겠다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 타이틀처럼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라고 했는데 네.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노조가 저희 결성될 때는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비를 해서 이제 사측과 싸워내면서 본인들의 이제 권리를 추구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연봉이라든지 제시안을 보시면 전부 다 금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제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조가 저는 네. 본인의 월급을 올려달라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주장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노동 관련 법률에서도 노조는 이제 근무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해서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치 파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경영에 개입하겠다 또는 정치적 이슈를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파업이 안 되는 거지 월급을 올려달라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파업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능은 한데 네. 근데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부분입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제 사측에서는 이 같은 계열사인 현대차 수준으로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결국 파업을 했거든요. 이 노조 측의 주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아차 노조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현대차 생산지 대비 연 200만 원을 덜 받게 되면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으로 이제 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일을 하는데 현대차는 200만 원을 더 받아가고 우리는 네. 200만 원을 더 받지 않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노조에서는 임금을 올리고 이제 보다 본인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맞는 거지만
현재 시국,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지금 나라가 어렵고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연봉이 적은 것도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사실 비교라는 거는 늘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뭐 기아자동차 노동자와 노조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잘 받는 현대차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꼭 받아줘야 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죠. 기아차에서 현대차보다 더 높은 요구 조건을 걸고 기아차가 그걸 들어준다면 이후 이제 현대차에서도 기아차보다 더 높은 요구 조건을 걸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기아차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에서 올해 네. 그러니까 워라밸 실천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등 우수한 근무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이제 균형을 같이 맞춘다는 건데 사실은 생산직 임금도 보시면 1억 원에 육박할 정도고 네. 2017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치부 그러니까 모비스 위원회에서는 기아차 생산직 특히 2교대의 평균 연봉이 9,70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이래서 기아차 이제 높은 임금에 국민들은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아차의 부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은 8,700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측의 피해도 피해지만 343곳에 달하는 기아차 부품 협력사들이 겪을 이 8,700대 규모의 부품 손해도 역시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정확히 말하자면 단축 규모를 확대를 하면서 네. 생산 손실 규모가 3만 대로 확대되었고, 아, 3만 대요? 예, 손실액은 이제 8천억 원 정도로 네.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손실액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생산을 하면서 지연되더라도 생산을 하면서 벌충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 벤더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이 받는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수가 있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부품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 지연 사태로 인해서 부품업체들이 네. 도산할 수도 있다. 도산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조 측은 이런 문제 9년째 파업을 했으면 이 문제들이 이미 여러 번 벌어졌을 텐데 뭔가 대응책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고 높은 네. 곳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평균 지금 임금이 지금 1억 원 연봉 1억 원에 달하긴 합니다만 하청업체, 하도업체들을 보시면 평균 연봉이 3,200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더군다나 뭐 지불도 선 지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후불제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줘야 되고 공장 가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잠정적으로 중단이 된다.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시국에 더군다나 일이 없는 상황에서 네. 나중에 이걸 또 기일을 맞추려면 또 일하는 시간이 늘어지고 위험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은 본인들은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서 워라밸을 외치지만 하청 하도업체는 워라밸이 아닌 정말 계속 나락에 빠지는 상황이 형국에 초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논리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좋아져야 너희가 좋아진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일종의 낙수 효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청이 좋아져야지 하청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원청의 생각이잖아요. 그건 원청의 생각이지 하청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원청이 좋아져서 하청이 대우가 개선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낙수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원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원청이니까 우리가 일을 따왔으니까 너네한테 일을 주는 거야. 우리 때문에 너네가 먹고 살아야 된다, 사는 거야.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되고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들은 서민이잖아요. 네. 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피해를 보고 생계에 막심한 영향을 받을 그런 것은 여실히 서민이 아닐까. 본인들 기아차 노조들은 본인들도 서민이라고 외치지만 1억을 받는 서민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뭐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그분들의 이제 피해가 막대한데 누가 책임을 져주나요? 생산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의 규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 지연과 이에 따른 대금 지급의 지연은 어쩔 수 없다. 노조는 이제 사측이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한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논리 다 말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는 생겼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 기아차 노조는 이제 현대차 노조와 함께 이제 비판의 이제 목소리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두 회사 파업 모두 강성 노조, 귀족 노조라는 이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인식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인식을 좀 개선하는 부분들을 노조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근로 조건이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노조라는 단체가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한 조직은 아니거든요. 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지 노조의 기능에는 충실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다른 공익에도 부합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그렇다면 일단 사측에서는 현대차 수준으로 맞춰주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파업을 강행을 한 거거든요. 현재 사측의 입장은 또 어떤가요? 사측 입장에서는 우선은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맞춰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사실은 뭐 예전에 보면 이 노조라는 게 이제 본인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에 대한 투쟁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측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너네들에서 워라밸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너네는 도대체 왜 이러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측의 입장에서도 합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진 않아요. 현재 시국에서 회사도 힘든 상황인데 뭐 30%에 대한 뭐 영업이익이 낮다고 해서 그거를 배분해달라 이런 건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하청업체들도 챙겨야 되는 또 사측의 입장이 있고,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공익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시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냥 정말 욕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좀 더 나은 근무 여건과 월급을 받기 위한 욕심이죠. 뭐 저희가 기업 활동을 하는 것도 다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노조도 노조 활동하는 이유가 본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싶은 욕심에 기인해서 노조 활동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김 교수님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게 결국은 합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치를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수를 하고 어떤 새로운 근무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파업인데요. 지난 22일 광주 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기아차 노조는 부분 파업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원만한 타결을 촉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파업으로 기아차는 9년 연속 파업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파업은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9년째 이어온 파업으로 명분은 유명무실해졌고 여론 또한 싸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한 주간의 이슈였습니다. 네, 12월 13일 한 사람이 감옥에서 사회로 나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유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12월 13일. 오늘의 입법 예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변호사님, 이번 법안 어떤 법안인가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네. 법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죄질이 극악한 네. 강간, 살인치사 이런 누범 범죄자에 대해서 사회로서의 영구적인 격리 이거를 추구하는 법안입니다. 네. 미성년자를 강간 추행하고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에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 이때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가석방할 수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번에 조두순 사건 때문에 나온 법안인 거죠? 그렇죠. 이 조두순이 12월 13일 출소를 하잖아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 악질범이죠. 사실은 조두순이 이제 고령의 나이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 상태에 있으면서 재판부는 그 당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감경에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이제 대부분 이제 선고했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의 이유로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이게 뭐냐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년에서 9년. 너무 짧거든요. 예, 가중 네. 처벌은 7년 11년이에요. 맞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제 조두순이 그런 낮은 형량을 받은 게 주치 감경을 양형 기준으로 해당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는데요. 이 재판부는 아직도 이 주치 감경을 양형 이유로 내세우고 있나요? 최근에 규정은 살아 있는데 네. 형법 10조의 심신미약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네.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는 감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치 감형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언제부터 이제 적용이 실제적으로 안 됐던 거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주치 감경의 적용은 조금씩 줄어들어 왔고 네. 현재 있어서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명정죄라고 해서 주치 상태에서의 범죄를 정상적으로 처벌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를 오히려 가중 처벌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때 서구의 입법 사례들을 받아들이면서 네. 아, 주치 감경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원 역시 주치 감경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추세고, 하지만 아까 법에는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제 정신병이 있거나 네. 창란이 있거나 정신병이 있거나 이래서 일어나는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해리성 인격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경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심신미약 주장 자체도 네. 인용률이 20%가 넘지 않아요. 정신병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네. 감경되는 경우는 20% 남짓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조두순 당시에는 이게 보통은 인용이 됐던 건가요? 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줬고, 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유기징역의 상한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었다. 예, 이 판사나 검사가 법에 어긋나서 구형을 하거나 판결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 법에 따르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검찰은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왜 항소를 안 한 거죠? 1심에서 12년을 선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지금 뭐 12년까지 나왔는데 네. 이거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기징역이라는 말이 그냥 그 최대 형량을 이제 받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구형을 했던 거군요. 근데 반대로 이제 조두순은 자기의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와 상고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와 상고는 기각이 되었죠. 네. 이제 검찰 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9년 12월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고검장은 조두순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조두순 출소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법무부와 여당은 조두순 출소에 맞춰서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의 지금 보시면 현행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제도 적용 대상을 넓히는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를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정춘숙 의원도 역시 조두순 적금 금지법을 이제 내세운 상황이고, 개정안에서는 이제 피해 아동 청소년 주거지, 그러니까 학교 등으로부터 접근금지 이제 100m였는데 이걸 이제 1km까지 이제 늘린 그런 이제 확대 방안이고.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이제 법안 대응책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당정이 세운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재범을 막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책으로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대책 중에서 네. 꼭 필요했던 대책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특히 이제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1km로 확장하는 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보호관찰 처분에서도 일반 범죄들에서도 피해자부터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라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네.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더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m라는 규정에 얽매여서 그 이상의 보호관찰 처분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바뀌는 건가요? 이번에 이제 법안이 올라온 거죠. 네. 너무 늦은 거죠, 사실. 기존 보호관찰에서는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을 오히려 규정을 둠으로써 더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법은 이제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앞다퉈서 막 법안을 내고 있어요.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인력도 확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법률을 막 만들어서 뭐 여론에 부응하는 대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두순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보는 눈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렇지만 다른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느냐, 이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 한 해에 발생되는 이 성범죄 사건은 10,000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특히 아동 성범죄는 1,300건 정도로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이 법이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반지를 끊고 나가서 어떻게 타겟을 향해서 자기가 성범죄 저지른다고 해도 출동해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이미 피해자는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변호사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뭐 조두순이 계속 화두화되고 지금 출소리 앞당기니까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조두순이 이제 첫 판결을 받았을 때 2008년부터 네. 이미 이런 것들이 법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 이미 답은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죠. 조두순은 안 할 가능성이 크죠. 하고 싶어도 워낙 시선이 많으니까 못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다른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은 지금 널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게 뭐 형량이 양형 기준에 따라서 12년, 11년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종신형, 저는 뭐 진짜 사형까지도 판결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량 강화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게 조두순 김길태 사건 이후에 201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에서 30년으로, 형을 가중할 때는 25년에서 50년으로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의 201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흉악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에는 24,000건, 2017년에는 36,000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네. 형을 2배로 늘렸는데 네. 범죄가 50% 늘어난 거예요. 뭔가 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10년 동안 형을 가중해서 운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범죄가 50%가 늘어났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보안 입법을 하지 않고, 이게 뭐 중형주의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형을 가중을 했는데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뭐 입법에서는 크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성범죄가 인구수 분포에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많은 수준에 이제 도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교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라든지 성 인식에 대한 교육이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의 그런 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아니면 화학적 거세, 이런 처분들이 좀 더 유효할 것 같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교육으로도 해결되기 예, 어렵다.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종의 치료나 아니면 이제 정말 성욕을 떨어뜨리는 화학적 물질의 주입, 이런 형태의 강제 처분만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출소된 지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교도소가 교정교화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역할이 네. 전환이 돼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많은 법안들은 그냥 이제 뭐 접근 금지를 더 하고 뭘 더 하고 형을 또 올리고 이런 쪽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소를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재범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성범죄 형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고한 피해자들도 생기고 있어요. 성범죄가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무고한 피해자들, 또는 이제 진술에 약간만 진술이 달라져도 이제 형이 이제 크게 갈리는 거죠. 어떤 부분 진술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 무죄로 판명이 되고, 어떤 부분 진술이 인정이 되면 5년, 3년 이렇게 형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한번 전과자로 살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사회에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지금 법안들이 너무 출소를 앞두고 부랴부랴 만든 법안이라서 네. 뭐 8월에 올라왔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냥 이제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저희 예전에도 예,
뭐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보완입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네.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하고 있는 입법 시한이 다가오면 이제 국회가 움직이거든요. 미리 움직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산이나 비용 추계나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법안을 던지는 거예요. 만들어서 야 만들어 봐 이렇게. 그러면 통과는 되겠지만 조직이 받쳐주질 않잖아요. 조직과 인력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가 돼봤자 죽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조두순을 뭐 일주일에 4번 이상 면담을 하고 조두순에 대해서 밀착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법무부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호감찰관들이 조두순을 감시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감시를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법무부 보호관찰 제도에 구멍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범죄율이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고려 없이 그냥 무조건 법만 뜯어 고치고 야 이거 해 이런 식으로 바꿔서는 절대로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은 이제 12월 13일에 출소하면서 형량을 다 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법 불소급의 원칙 및 이 헌법 제13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이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8월에부터 내놓은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보호관찰이나 보안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적용되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자발찌라던가 신상공개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후에 바꿔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적용은 가능한데 왜 이제 와서 바꾸느냐? 이 사람이 들어간 지가 뭐 2008년 범행을 저지른 게 2008년이고 네, 거기에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10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바꾸느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국 외신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성범죄가 크게 터질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정말 성범죄자들의 관대한 놀이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놀이터래. 정말 이게 정말 수치인 거죠. 네. 수치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아갈 여성들 또 아동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돼요? 매일 엄마가 아빠가 그걸 지켜낼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와서 뭔가 일이 터졌다고 해서 그걸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적으로 규제를 해야지만이 가해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무조건 최하 무기징역 그 이상 사형을 하고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야 이거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성범죄자들은 본인들이 그래요. 우리도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뭘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있을 수 있죠.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거죠. 그 강제추행까지 뭐 무기징역 하자는 취지는 아니신 거죠?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아니라 강간이나 강간, 또 더 강력한 예. 범죄들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강력 성범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네. 강력 범죄를 줄이는데 지금까지 조치는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만한 법안의 개선과 제도의 개선과 처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편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들도 있는데 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이 손정우 씨는 형량이 1년 6개월이었거든요. 아동 성착취물이나 또는 이제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제 뭐 성인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인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필요 이상의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억누를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억눌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입법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고려는 이제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이제 손정우를 보면 사실은 2015년에 성인이 되자마자 이런 사이트를 개설했거든요. 이용자가 뭐 전 세계 32개국에 이제 128만 명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 중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송환 요청을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불허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뭐 하나의 방안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BBC라든지 외국 외신들은 정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대해 맹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달걀 18개의 훔친 자와 형량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 손정우를 보면 은닉재산이 한 44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손정우야말로, 손정우 아버지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어요. 1심에서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 여자와 이제 미성년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감형이 된다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네. 예, 그런 것을 알고 나서 6개월을 감형을 더 받았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보면 네. 사실은 뭐 조주빈은 뭐 조직이 어느 정도 조직화돼서 그게 돼서 40년을 받았다고 한데 그거에 비해서도 이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는 너무 형량이 전 적지 않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사건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두순 사건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이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 중에 미비한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심 당시에 조두순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되면서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이 진술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는데요. 이 어린 나이에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또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재판 내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가해자가 12월 13일 다시 사회로 나옵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예고였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국회는 지금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평. 네. 지난주에 노래를 한 곡 불렀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래서 네. 오늘도 노래인가요? 아니, 준비를 해오진 않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정말 예, 난장판이에요. 네, 예, 오늘은 정말, 난장판. 예, 난장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윤추 사건도 그렇고, 네. 예, 뭐 기아차도 그렇고, 지금 뭐 조둔 사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분노에 차서 예, 머릿속이 정말 요지경이네요. 모든 게 다 시기와 정말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야 뭐 한참 비판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해가 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끝나는 지금도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요. 2021년에는 우리가 바라봤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